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이슈를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또 뭐 몸을 담그셨고 네. 직접 또 만드신 발당했죠. 주역이시기도 하시기 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말 네. 공을 들여서 만들고 했는데 예. 나중에 뒤에 합류한 손학규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계기 주인이 돼 있는 예. 상태죠. 예. 네. 자, 먼저 오늘 그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그 최고위원 회의에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만 참석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승용 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 2명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바른미래당 당은 23조 4항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고 지금 이 과정에서 오늘은 4명이 관례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 이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네. 하면서 기존의 7분의 최고위원 중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그리고 김수민 최고위원 4분께서 원천 무효다라는 그 연판장을 돌리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뭐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분 요새 보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사실은 제가 찌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찌질하다는 말은 너무 약했다. 네. 요즘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예. 조금 표준어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온갖 얘기 다 나와요. 네.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근데 포기하셨나 봐요. 네. 자기 어떤 관리 같은 거는. 그래서 그냥 배째라 앞면 예. 까고 그냥 쭉 간다 이런 예.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연세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 너무 오래 하셨나 아주 제가 보면서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하면서 닳고 닳아가지고 마지막에 망가지는 전형적인 정치인인 것 같고요. 뭐 원칙이고 나발이고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뭔가 지금 뭐 약을 잡수셨는데 무슨 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이제 마지막 이게 나의 정치 생명의 마지막이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들부들 나의 정치 최후의 생명의 발악. 마지막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이제 무효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효라고 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네. 그러면 또 무효되고 다시 또 하고 네. 그런 아주 정말 치졸하고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할 거다 이 사람은. 네. 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 뭐 가리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주승용하고 문병호인데요. 예. 저는 뭐 문병호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손학규 이렇게 해갖고 요 사태를 벌인 손학규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네. 문병호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떨어져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데 실제는 전대협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운동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손학규 이렇게 합류하면서 운동권 세력들이 바른미래당에 따라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아닌 척했지만 결국 이 운동권들은 우파로 올 수 없는구나.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체제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구나. 자유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요즘에 이렇게 행태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친문들하고 싸워서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역시 그 운동권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주승용 부의장이 왜 이렇게 하나? 저는 아니 부의장이 아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왜 지명직 최고위원 이것도 뭐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싶은데 하나는 부의장 될 때 빚을 졌든지 그죠? 부의장 원래 그 정병국 의원하고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관영이 많이 밀어주면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뒤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네. 단순히 최고위원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민평당하고의 합당까지 해서 어떤 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약을 먹었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손학규와 김관영은 이미 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드신 약이 뭐냐? 아마도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민평당하고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한 다음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당이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 합의 300석 중에서 몇 석 이상을 우리가 확보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우파 내지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고 보니까 이 운동권이고 이번에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버려야 될 타이밍이 오면 냉혹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현주님의 탈당을 하기 전에 사전 모의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는데 네.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었다.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찌질하다라는 게 듣기 예. 싫지만 그 표준어고 그렇죠.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많이 쓰는 표준어죠. 그 네. 일종의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네.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징계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징계하는 집단은 그 파쇼 그렇죠. 집단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의 정도도 아니고 이 당원권 정지가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것이 처벌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행보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석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나왔을까 했을 때 제가 이미 그걸 간파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점이에요. 시점.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됐어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지난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문제를 삼자마자 처리를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동료를 문제 삼을 때는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요 시간을 끌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을 싸우다 마지막에 조용히 처리하거든. 보통 그래요. 근데 그때 얘기 나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 강행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사천리 처리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을 위한 거다. 그래서 제가 바른정당계나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 최소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도 또 역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 뭐 주의점 나오겠지. 설마. 응?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들은 미리부터 다 기획하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당이나 이렇게 이쪽 우파의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별로 안 해보셨나 봐. 민주당의 문바들은요. 친문들이나 이 친노들은요. 밥 먹듯이 해요. 이 짓들을. 이 짓거리들을. 그 기억하십니까? 그 김용인 대표 쫓아낸 거? 축출할 때. 그때 말이에요. 아주 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과정이 진행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민주당 살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탁탁탁탁탁탁 언론에 플레이하면서 갑자기 그 비례대표 셀프 공천한 아주 정말
그 뭐라 뻔뻔한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쳐내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정신이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당대회 할 때도 추미애가 대표 당선될 때도요. 그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유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고 아니 저기 광주는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고요. 고창인가? 그래가지고 이 호남 향후의 쪽이 이 사람을 밀고 이 사람이 1등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추미애를 내세운 다음에 이거를 이 사람을 예선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그 탈락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 표를 나눠 가지는 김상곤 교육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광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딱 집어넣어 놓고 갑자기 부추겨가지고 출마를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 친노들이 자기들이 이 사람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이 사람 캠프에 친노들이 다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노들이요 몸만 가 있고요. 밤에는요 추미애 캠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의 모의와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를 너무나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야 정말 이 우파는 이런 걸 못 읽는구나. 너무 순진하다. 그래서 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나 그 좌파들 같으면 어떻게 했냐. 바른미래당 의원들 다 한 명 한 명 포섭해가지고요. 특히 그 비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분명히 공천 준다고 그럼 한국당이 통합해서 공천 주자. 공천 주겠다. 이렇게 막 하면서 설득하고 나중에 가서 상황 변경돼 갖고 경선해라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 관리를 해가지고 부결시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제가 보니까 여기는 대학생인데 여기 초등학생이야 거의. 응?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요새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는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야 될 건데 경험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는 그래서 뭔가 그 약을 드셨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다 짠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요 그 이낙연하고 손학규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낙연 총리가 손학규의 측근이었습니다. 밑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대선을 꿈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과연 친문들이 시켜줄까? 안 시켜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호남이죠. 호남. 그러면 호남에서 지금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이 떨거지들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선 주자가 있어야 돼요. 이낙연을 내세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낙연을 내세우면 이낙연 누구 말을 듣냐? 손학규 말을 듣죠. 그 다음에 박지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뭔가 만들면서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낙연이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 호남 이걸로 이렇게 가면서 연정하는 구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낙연 총리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노골적으로 자기가 대선 주자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대선 주자 감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잘 활용하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당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남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네. 다른 건 안 물어보세요. 예? 뭘 여쭤봐요? 뭐가 궁금하세요? 일단 탈당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남은 얘기? 아니 뭐 그냥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런 거였잖아요.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운동권이나 이런 정말 체제를 부인하고 나라를 부정하는 이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자. 그런데 지금의 보수 정당, 즉 한국당 가지고 뭔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뛰어넘거나 혹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정치판에서 키맨이 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뛰어넘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가 그 유승민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또 저도 견제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막 헝클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손학규 데리고 들어오고 대표시키고 주승용 데리고 들어오고 뭐 누구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어렵더라도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초심에 충실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눈앞에 자잘한 욕심 이현주를 견제해야지 유승민을 견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갔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과 가치를 네. 중시하는 길을 정말 가야 되겠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네.